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AI와 로봇 기술의 최전선, 레딧 커뮤니티의 생생한 목소리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R Artificial Intelligence나 R Artificial 같은 주요 커뮤니티에서 오늘 하루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게시물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댓글들까지 하나의 묶음 데이터로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보면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어지러운 정보 속에서 핵심적인 논점과 통찰을 명확하게 뽑아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현재 AI를 둘러싼 분위기를 보면 기술 발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랑 또 동시에 일자리나 윤리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렇죠? 레딧 같은 곳은 그런 기대와 우려가 정말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고요. 당장 AI를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질문부터 아주 거대한 미래 담론까지 정말 다 있죠. 자, 그럼 그 뜨거운 현장의 첫 번째 주제, 역시 빠질 수 없는 AI와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네, 구글 계약직 직원들이 자신들을 대체할 수도 있는 제미나이 AI 훈련에 참여했다는 글이 아주 큰 화제가 됐어요. 이거 뭐랄까, 약간 블랙미러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많이 나왔죠. AI가 자기 대체 인력을 스스로 키우는 셈이니까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네, 정말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댓글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걸 그냥 집 페인팅 작업처럼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집 페인팅이요. 네, 아니 페인트공을 고용해서 집 칠하는 일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돈을 안 주는 거지. 집 자체가 페인트공을 대체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죠. 아,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그냥 제미나이 훈련이라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거다. 그렇죠.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원래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급여 문제 같은 다른 불만 사항들이 얽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봐요. AI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술의 역할과 인간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런 두려움은 특히 코딩하는 분들 사이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숙련된 개발자들은 요즘 AI 코딩 도우미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것도 레딧에서 많이 얘기됐는데요. 네, 흥미로운 비율들이 많았죠. 유능하지만 꼭 감독해야 하는 인턴 같다거나 열정 넘치는 주니어 개발자 같다. 아니면 훨씬 빨라진 스택 오버플로우 같다. 이런 거요. 네, 실제로 보니까 반복적인 코드 짜는 거,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라고 하죠. 그런 거나 기존 코드 개선하는 리팩토링, 아니면 모르는 거 빨리 찾아볼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경험담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서는 확실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한계도 명확하게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다거나 뭔가 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아직 인간 개발자를 따라오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AI라 짜준 코드를 그냥 믿고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하고 또 지시를 아주 명확하게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어떤 댓글에서는 헬프넷 시큐리티 기사를 인용하면서 AI가 만든 코드가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보안 문제까지요. 그럼 결국 AI가 인간 코드를 완전히 대체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서 인간을 능가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 중인 거죠. 이게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딧에서 유발 하라리의 질문도 인용됐던데 이것과도 연결될 것 같아요. 아, 네. 하라리의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인간이 생산자로서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필요 없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정말 섬뜩하면서도 논리적이에요. 로봇 만드는 회사가 로봇으로 철 캐는 회사한테 철을 사고 그 채굴 회사는 또 로봇 회사한테 로봇을 사고 이렇게 인간 소비자 없이도 경제가 그냥 돌아가는 거죠. 와. 근데 이게 완전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에요. 이미 주식시장 보세요.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은 사람이 아니라 구글 검색 알고리즘한테 잘 보이려고 웹사이트를 뜯어 고치고요. 점점 인간의 필요나 욕망보다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력이랑 사회적 권력이 극소수 기술 엘리트나 AI 시스템 자체에 완전히 쏠리고 대다수 인간은 그냥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잉여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하라지가 묻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엄성, 또 심리적인 안정감은 도대체 뭘로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런 일자리나 경제에 대한 고민은 결국 AI 기술 자체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와 연결되는데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AI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랑 답변들도 레딧에서 꽤 많이 보였어요. 네, 의외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심리학 전공자가 통계 지식을 쌓고 기술 역량을 더해서 AI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아, 흥미롭네요. 또 전통적인 데이터 과학에서 시작해서 머신러닝, ML,
그리고 이제 MLOps라고 하죠. 머신러닝 모델 개발부터 운영까지 관리하는 그렇게 테크트리를 타서 전문 AI 엔지니어가 되는 경로도 언급됐고요. 물론 박사학위 같은 깊이 있는 연구 경로도 있었고요. 네, 공통적으로 보면 단순히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하고 분석적인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기술과 도메인 지식 그리고 분석력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역량이 융합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술적인 토론 중에서는 또 강화학습 환경, 이게 뭐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강화학습 환경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근데 한 사용자가 비유를 아주 잘 들었더라고요. AI한테는 이게 일종의 비디오 게임 같은 거라고요. 비디오 게임이요? 네, AI가 플레이어고 환경은 게임 세상, 점수는 보상인 거죠. AI가 수많은 시도 끝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점수를 얻는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바로 적용하기 전에 AI를 안전하게 훈련시키는 가상의 놀이터 같은 역할입니다. 아하, 이해가 좀 되네요. AI 훈련용 시뮬레이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RAG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어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죠. RAG요? 네, 이건 그냥 정보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찾아온 정보가 질문이랑 진짜 관련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심지어 자기가 만든 답변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스스로 비판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오, 똑똑한데요? 그렇죠. 소위 환각현상, 그러니까 AI가 잘못된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오류를 줄이려는 더 발전된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 이면의 문제들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AI 윤리, 안전, 규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뜨겁던데요? 네,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주 논란이었죠. 한 게시물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월 $20 내고 편해지는 대신 대체 무슨 데이터를 주고 있는 거죠?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우리가 챗 GPT 같은 서비스랑 대화하는 내용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왔는데 그냥 글 쓰는 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 모르는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심지어 인간관계나 진로 고민 같은 아주 깊은 부분까지 프로파일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이터 수집 자체가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우리가 구글 검색하거나 SNS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그 데이터에서 훨씬 더 깊고 미묘한 수준의 행동이나 심리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문제군요. 댓글에서는 올라마나 LM 스튜디오처럼 개인 PC에서 돌리는 로컬 AI 모델들이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은 클라우드 기반 거대 모델보다 성능이나 속도, 쓰기 편한 점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군요. 그래서 나온 조언 중에 AI는 당신의 일기장이 아니다.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정말 민감하거나 핫적인 정보는 이런 서비스에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죠. 네, 정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어요. 아들의 안타까운 자살에 챗GPT가 영향을 줬다고 부모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이요. 네, 그 사건도 레딧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기사에 나왔다는 챗GPT 답변 내용, 스스로 목숨 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심지어 격려하는 듯한 말까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오픈 AI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고요. 네, 유해한 경과물 생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궁극적인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나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냐. AI 챗봇 사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네, 그런 의견도 있었죠.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한테 사람처럼 도덕적인 판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고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이 사건은 AI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어떻게 적절히 규제할 거냐는 더 큰 사회적 과제로 연결됩니다. 일단 빨리 만들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 Move fast and break things. 이런 식의 기술 개발 문화가 이제는 좀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규제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마침 유럽연합의 AI법, EU AI Act 반려도 앞두고 있고 디즈니나 유니버설 같은 큰 회사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도 걸고 있고요. 기업들 스스로도 AI 안전 규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요. 자율 규제 움직임도 있군요. 그렇죠. 마치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AI 탐지 전문가처럼 이제는 AI 시스템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ISO 40101이나 NIST RMF 같은 표준화된 접근법, AI 시스템 감사, 어리팅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런 표준들도 있군요. 동시에 프로젝트 K야 같은 사례처럼 AI 기술이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기술의 양면성이네요. 자, 이번에는 지정학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AI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요. 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특정 AI 칩 RTX 프로 6000D를 구매를 금지했다는 소식이 레딧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아, 네. 그 배경이 좀 복잡하죠. 그렇죠. 미국이 최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막으니까 엔비디아가 규제를 피하려고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좀 낮춘 칩들을 만들어서 팔아왔는데 이번엔 중국 정부가 그 맞춤형 칩마저 못 사게 막은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들 보는가요? 하나는 미국 고위 관리가 중국에는 성능 낮은 칩만 팔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아,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분석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어차피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기회에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을 확실히 밀어주려는 전략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국 산업 육성책이다. 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좀 손해를 보겠지만 길게 보면 화웨이 같은 중국 경쟁사들이 크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 AI 칩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가 바뀌어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 가능성까지 흥미롭네요. 네, 댓글에서는 또 미국의 개방적인 혁신 모델이랑 중국의 국가주도 추경 모델 중에 장기적으로 어느 쪽에 더 우월할 거냐 이런 토론도 벌어졌고요.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레딧 사용자들이 직접 공유한 재미있는 AI 활용 사례들을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AI가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겠네요. 개인 건강 쪽에서는요, AI 피부 스캔 앱으로 그냥 수분, 유분 이런 개별 수치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의 복합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데 쓴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잠을 얼마나 잤는지랑 다음날 트러블 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은 거요. 오, 단순 기록을 넘어서 패턴 분석까지 하는군요. 네, 마케팅 쪽에서는 실제 고객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새 광고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측해보는 가상 포커스 그룹 아이디어도 나왔고요. 가상 포커스 그룹이라 재밌네요. 또 어떤 연구 결과를 인용한 글을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챗 GPT 쓰는 것 중에 한 73% 정도는 업무랑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였다고 해요. 아, 정말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데 이걸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AI를 자연스럽게 써보면서 전반적인 AI 활용 능력, 리터러시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익숙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 외에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믿을 만한 AI 뉴스는 어디서 찾냐는 고민 글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정보 과잉 문제도 있죠. 네, 또 코딩 몰라도 간단한 웹사이트나 앱 만들게 도와주는 AI 툴 추천해달라는 요청? 아니면 수학, 과학 같은 스템 과목 공부에 제일 좋은 AI 모델이 뭐냐는 질문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사용자들이 정말 자기 삶의 문제 해결에 AI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레딧의 AI 커뮤니티라는 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AI가 우리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서 네. 눈부신 기술 발전 자체에 대한 탐구, 또 점점 중요해지는 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힘겨루기,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정말 다채로운 실제 활용 사례들까지.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AI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뜨겁게 나누고 있는 대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레딧의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 특히 그 유발 하라리가 던졌던 인간 없는 경제의 가능성, 그리고 AI 안전과 통제에 대한 절박한 논의들을 다 종합해보면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어쩌면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AI랑 막 생산성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경쟁이 아니라면요? 그보다는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막강한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류에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인가. 목적과 가치를 정립하는 일. 네, 오늘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권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